네, 안녕하십니까. KT의 김광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NGS를 이용해서 이제 지놈 리시퀀싱 데이터를 생성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분석하는 예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간이 가능하면 중간중간에 시연으로 좀 해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좀 도우려고 진행할 텐데, 혹시 이 시퀀싱 데이터를 실제 해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럼 너무 쉽게 말고 주로 소개 인트로덕션 위주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리시퀀싱이나 지놈 분석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경험이 없다고 전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첫 번째 이제 게놈 프로젝트, 그다음 유전체 데이터가 이제 과연 빅데이터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빅데이터로서의 특징이 어떤 게 있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다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렇게 생산된 유전체 데이터의 이제 연구 방법인데, 저는 이제 주로 인간 유전체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단일 종으로 따지면 뭐 인간, 뭐 돼지, 뭐 여러 종으로 따졌을 때 아마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동물이나 동식물 쪽에서도 그런 이제 어떤 방법론적인 걸 따라가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인간 데이터 분석한 경험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 주제인 리시퀀싱 데이터 어널리시스하는 파이프라인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놈 프로젝트인데요. 얼마 전까지 불과 5년, 길게 보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유전자 단위의 연구가 줄곧 이루어왔죠. 유전자는 이제 당연히 프로테인 수준의 연구고, 프로테인 이제 패스웨이를 밝힌, 아직까지 몰레큘러학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스터디인데, NGS라는 방법이 소개됨으로써 이제 오믹스라고 해서 지놈이라든가 트랜스크립텀, 프로테옴 이런 오믹스 전체를 보는 그런 이제 분석 방법이 가능해졌습니다. 스코업이 하나의 유전자 레벨에서 전체 오거니즘 레벨로 이제 커진 건데요. 당연히 커지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의 복잡성이나 분석이나 해석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따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진 한 장으로 해서 이제 DNA가 이중나선으로 됐다는 걸 처음 밝혀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얻는데 이제 4사람이 관여가 했는데, 실제 사진은 이 로잘린이라는 이 여자분이 찍었고요. 노벨상은 왼쪽에 있는 2사람이 탔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왓슨하고 크리입니다. 이게 이제 1953년에 네이처지에 DNA가 저 사진을 가지고 이중나선으로 됐다 그래서 이 4분이 DNA 구조를 밝힘으로써 이제 각종 모든 지능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이분도 우리가 지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인데, 프레드릭 생어라고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5세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최초로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을 해석하신 분이고, 마찬가지로 최초로 인간의 DNA 서열을 해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어 시퀀싱이라고 NGS 데이터가 지금 쏟아져 나와도 NGS 데이터를 밸리데이션, 제대로 된지 검증하는 데는 다시 생어 시퀀싱 같은 걸 한번 돌려가지고 실제 보죠. 속도나 데이터 생산량은 훨씬 작고 느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직까지는 NGS보다 정교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할거예요. 그래서 앞서 그런 분들의 어떤 업종 때문에 이제 게놈 프로젝트라는 걸 수행하게 됐고, 가장 먼저 진행돼서 가장 먼저 완료가 됐고 현재 가장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미국의 NCBI 이런 데서 한 게 아니고 원자력 연구성에서 있죠. 일본에 원자탄 투하하고 나서 원자력을 좀 평화로운 목적에 사용해보자 해가지고 기금을 들여가지고 휴먼 게놈 프로젝트에 그쪽에서 돈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1990년에 시작을 해서 2003년에 끝날 때까지 13년 동안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많은 리서치 아까 보였다시피 DNA 구조 93년에 했고, 생어가 시퀀서를 생어 시퀀싱 했고, 그 결과에 더불어
13년 동안에 이 인간 프로젝트가 끝나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뭐 마우스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 실험 동물, 애니멀 모델 쪽에서도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13년 동안 하는데 3조 원이 들었죠. 한 사람 그 인간의 처음 그 첫 번째 주용 맵을 탄생시켰는데, 근데 최근 10년 내에 이거 이제 저희 다른 분이 발표하셨던 거 제가 하려고 가져온 건데, 그 NGS가 소개되면서 13년 걸렸던 게 약 일주일 정도로 줄었고 3조 원 걸렸던 게 인간의 그 전체 호흡 지능을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현재는 뭐 국내 뭐 회사가 외국에 프로모션 할 때는 뭐 300만 원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내년쯤 되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격으로 따지면 체감하시는 가격으로 따지면 4억 원짜리 페라리가 갑자기 500원이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싶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 다르게 말하면 그 이렇게 비싸서 아무 연구자는 할 수 없던 게 이제 모든 연구자들이 다 지노움 데이터를 호흡지형 수준으로 생산을 하고 갖고 있게 되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발표하신 분처럼 실험에 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 생산된 걸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나눠 가질까 그리고 어디다 저장해서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그 퍼블릭하게 그 공유를 해줄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이제 시퀀서들인데요. 자동차로 치면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정도 가격도 얘는 비슷합니다. 실제 이 기계 하나 이름야의 하이스틱 시리즈고요. 이건 이제 라이프 테크놀로지의 아이온 프로톤, 아이온 모토로트 이런 시리즈인데요. 이렇게 기계가 발전을 하면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각각의 시퀀서들이 한 번에 읽어낼 수 있는 길이입니다. 길이가 길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인간같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서 양쪽에서 받은 그 지놈이, 그러니까 디플로이드 지놈이 존재를 할 때 이게 사실 길이가 길어야지 어느 게 아빠한테서 왔고 어느 게 엄마한테서 왔는지 이걸 갖다가 잘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전혀 모르는 생물체들의 그 처음에 지놈을 갖다가 우리가 뉴러브 어셈블리를 할 때 길이가 길어야지 서로 겹치는 부분을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그 지놈을 연구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많아야지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 많은 게 이 위치에 있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건데 실제로는 이 생화 시퀀서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래프의 밑에 X축을 일단 놓고 보면은 그 요 위에 있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하이스이나 이 아이온 라이프 테크놀로지의 그 아이온 시리즈가 가장 현재는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로슈의 로슈는 이제 스퀀서 안 만들기로 했고 백바이오도 지지부진하고 나머지는 이제 없어진. 그리고 이 선은 뭐냐면 그 각 기계의 그 길이나 아니면 데이터 생산량이 점점 좀 늘어난다는 얘기죠. 실제로 얘네가 한 번 기계를 돌려가지고 한 번 돌리는데 몇백에서 몇천만 원이 되는데 1기가뿐이 생산을 못하는데 이미 하이식 시리즈는 거의 이제 테라 수준에 가까이 돼서 거의 1000배 수준이기 때문에 기계가 테크놀로지가 이제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라서 좋은 것만 살아남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다 2세대 또는 뭐 2.5세대 이런 시퀀서고요. 앞으로 나올 시퀀서는 이제 요만합니다. 현재 그 영국의 그 옥스퍼드 나노포아라는 회사에서 그 준비 중인데 아직 뭐 상용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만한 시퀀서를 가지고 노트북 사이즈에 끼워서 시퀀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시퀀싱하는 비용도 떨어지고 아까 기계가 뭐 페라리 가격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훨씬 싼 수백만 원 정도의 시퀀싱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생산되는 누구나 다 시험을 할 그 논문을 쓸 때 다 시퀀싱을 한 번씩 해보려고 하겠죠. 부담이 안 가니까. 그래서 처음에 3조 원 했던 게 현재 500만 원이고 앞으로는 뭐 어느 정도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하급수로 확 떨어져서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현재 하시는 PCR 수준도 안 되는 가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데이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KT 같은 회사가 왜 갑자기 이런 바이오 인포메틱스에 뛰어들었냐. 그러니까 이 DNA는 여기서도 돼 있고 ATC 네 가지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디지털 데이터고요. 모든 그 생물체들은 그 HGT 네 가지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들을 쭉 쌓으면 뭐 문자열로 된 데이터에서 인간의 경우 이제 30억 베이스인데 엄마 아빠한테 양쪽에 받았으니까 사실 60억 베이스, 30억 페어니까 60억 베이스입니다. 60억 베이스짜리를 갖다가
한 번만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뎁스라고 해서 한 뭐 30배, 100배 정도 읽어봐 그런 데이터를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데이터고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져야 됩니다. 크기도 커야 되고 그 어떤 변화무쌍해야 되고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지놈 데이터는 한 번뿐이 없는데 뭐가 변화무쌍하냐 이게 아니라 지놈의 그 어떤 변화를 담당하는 부분은 이제 트랜스크립톰인 거죠. 우리가 지놈은 다 갖고 있지만 온몸 한 70쪽에 대한 세포에서 발현되는 것들은 다 다르고 특히 이제 캔서 같이 암이 생기면 그 지놈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지놈하고 또 다른 지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전체 데이터야말로 진정한 이제 빅데이터고 여기서부터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얼마 전에 그 셀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자기 한 사람이 뭐 특정 뭐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생산해낸 겁니다. 지놈, 뭐 트랜스크립톰, 프로테옴, 뭐 아니면 수염에 있는 뭐 어떤 수치까지 다 해서 감기에 걸리기 전후 해가지고 면역기의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한꺼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위에 이제 어떤 표현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보기만 해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지 이제 되게 복잡해지는. 마찬가지로 이제 한 사람 앞에서 어떤 그 나온 데이터도 지놈, 트랜스크립톰, 프로테옴에서 쭉 있고 옆에 그런 시퀀스나 어떤 패스웨이 정보까지 이게 한꺼번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놈이나 이제 이런 오믹스 계열의 데이터를 분석하시면 이런 이제 복잡한 거에 그 데이터를 다루게 되시고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 퍼블릭하게 구축되어 있는 뭐 그 NCBI나 뭐 양상들이나 뭐 ECSC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겠죠. 진짜 데이터의 홍수가 나가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 큰 데이터는 저장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나눠주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뭐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 센터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모아진 하드웨어를 다 가상화시켜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다 뿌려져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시던 뭐 출장을 가서 하시는 휴가를 방학 동안에 집에서 하시던 아무 데서나 그 분석을 계속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니까 실험실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과 앞에 유전체 분석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해서 지능 클라우드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그 가상화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이 아까 말씀드린 유전체 같은 큰 데이터를 하나의 서버가 분석하려면 뭐 한 달 내내 걸리지만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하드웨어라는 분산 처리 전략도 실제 그 안에 노가 들어가 있고요. 이건 아까 했기 때문에 간단히 그러니까 병렬 분석과 분산 분석을 따로 할 수 있고 클라우드 같은 이제 한꺼번에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하나의 이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격이 싸지니까 모두 데이터를 생성하고 뭐 10배 생산할 걸 100배 생성하고 이런 경향이 없다는 이제 데이터는 마구 쌓여가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되어 있고요. 실제 그 리드 우리가 저기 그 모자이크 그 뭐라 그러죠? 이 맞추는 거, 이 맞추는 그림을 상상하면 생산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조각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맞추면 하나의 그림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밑그림이 없이 이걸 갖다가 맞춘다고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이게 아마 그 인간 개념 프로젝트를 하는 일이 이거고요.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은 밑그림을 알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생산해서 이 밑그림을 뭐 맞추는 겁니다. 이걸 이제 리시퀀싱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똑같이 어셈블리 하는 건데 얘는 처음 퍼스트 지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어셈블리라고 이제 부르고 또 옆에 작업은 이제 리시퀀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동물 육종 쪽에서는 뭐 많이 뭐 돼지도 이미 됐고 뭐 여러 가지 소도 이미 됐지만 아직 안 된 동식물 생물이 많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어셈블리도 있을 거지만 이제 이미 된 종에 대해서는 하나가 됐으니까 나머지 다른 비슷한 돼지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그 종류에 또 얼마만큼 다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리시퀀싱을 아마 많이 진행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게 생명체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드노버 시퀀싱을 해서 레퍼런스 퍼스트 지형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리시퀀싱은 이미 알고 있는 게 이제 아까 그 제임스 왓슨 박사님들 리시퀀싱을 해서 이 개인의 그
베리에이션. 이거는 인간의 대표인 거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퀀스의 가능성이 없고 여러 개를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의 이제 베리에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집단 한국인이면 한국인, 뭐 유인, 뭐 대시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그 종별의 그 베리에이션 정보를 얻는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리스쿼싱 과정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그림이 있고요. 그 밑그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를 생산을 하게 되죠. 데이터 생산을 해서 이제 맞추는 작업입니다. 데이터를 맞추는데 우리가 분석에 자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딱 별 손 안 대고 끝났으면 가장 좋겠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에러가 이렇게 그 에러나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가 되게 많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 그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거나 캡처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뭐 엑소만 캡처하고 싶었는데 엑소보다 캡처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전체 홀 지nom을 하려고 했는데 특정 부분에 데이터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생산이 안 돼서 시퀀싱을 아무리 해봤자 이 같은 경우 묻은 부분이 없죠. 이렇게 되면 데이터를 제대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덕지덕지부터 있어요. 디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쓸데없이 우리가 동일한 부분의 데이터가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 어떤 그 안에 변이 정보나 아니면 그런 빈도를 갖다가 찾아낼 때도 방해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거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컨테미네이션이죠. 사람 걸 해야 되는데 이상한 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우리가 얼라이먼트라고 매핑을 했을 때 생산한 데이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 달라붙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안 붙은 거는 이제 다른 종이나 뭐 중간 실험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를 다 파악을 하고 자기가 생산한 데이터가 그 원래 실험 디자인대로 의도가 됐는지 이걸 파악하고 나서 분석을 진행하고 그랬을 때 나온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게 실제 내가 그 예상한 이론이 틀려서 안 나온 거지 아니면 실험이 잘못돼서 안 나온 거지. 실험이 잘못됐으면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 실험 잘 됐는데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다르면 그 실험 디자인을 또 바꿔봐야 되는 그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처음 데이터 생산할 때부터 분석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모든 중간중간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밑그림이 이제 완성을 또 출시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면 이제 여기에 실제 레퍼런스 지놈과 내가 분석한 지놈 사이에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변이가 뭐 딜리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런 게 있는 군과 없는 군의 과연 표현형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차이가 날지 이제 그걸 연구하는 게 대부분 이제 유전체를 가지고 연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인간에서는 이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고 했어요. 뭐 질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머리가 노란 사람, 까만 사람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눠서 실제 전체 유전체를 쭉 분석을 해봅니다. 이제 GWAS 데이터인데 뭐 마이크로 어레이를 할 수도 있고 NGS 같은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실제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갖다가 찝어내서 아 이 부분이 그 뭐 머리카락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암에 걸리고 안 걸리고 관련이 있겠다 없겠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패밀리 스터디라고 해서 어차피 유전은 다 부모로부터 내려온 거고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니까 그 뭐 엄마가 질병이 있었는데 아들이 질병이 있고 아빠는 정상이고 뭐 딸은 정상이다. 그럼 엄마와 아들이 공유하고 아빠와 딸은 공유하지 않는 게 찾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리키지 스터디 또는 뭐 패밀리 베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까 앞에는 걸린다 안 걸린다 하는데 질환과 대조군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가계도를 그려서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이분이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고 정당은 공유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비교해서 찾는 그런 두 가지 큰 방법이 있고요. 이런 걸 잘 하려면 가계도를 잘 그려야 되겠죠. 이제 만화 캐릭터 중에 심슨 가족이라고 해놨는데 뭐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도 이 모든 유전체에서는 우리가 그 시커닝 데이터만 생산해서 용어 분석 잘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자기가 연구하는 그 샘플의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이게 어떤 뭐 동물같이 인물이든 아니면 사람의 패밀리 같은 경우는 그 가족의 특성이나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유전체 데이터와 매칭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다 나오면 이제 발표를 하죠. 발표를 했을 때 GWAS를 하는 거죠. 요즘 그런 그
통계적인 툴에 너무 의지해서 하다 보면 생각적인 어떤 밑에 베이스는 되는 것이라고 통계적인 툴에 의해서 하다 보면 잘못된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풍자문화 내용인데, 다음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 리시퀀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데이터 QC 하는 QC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리시퀀싱, 휴먼 리시퀀싱에 관한 대표적인 브로드 파이프라인 또는 뭐 GHK 베스트 프랙티스 워크플로우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로 데이터 파스타 큐라고 해서 우리가 NGS DNA를 이제 보내면 시퀀싱 센터 마크로이나 DNA 이런 데서 이제 파스타 큐 파일을 생산을 하죠. 그걸 갖다가 레퍼런스 지놈에 붙입니다.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디플리케이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덕지덕지든 디플리케이션 같은 거 이제 제거를 하고 나머지 그리고 이제 인델 리얼라이먼트 무슨 뭐 베이스 리컬리브레이션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QC 작업이 완료가 되면 실제 이제 그 안에 어떤 변이가 있는지 그 변이들을 불러내는 작업을 하죠. 변이를 콜하는 작업을 하고 변이가 뭐 SNP와 인델 이렇게 나눠서 또 다시 그레이트 리컬리브레이션 같은 걸 하고 데이터가 생산이 되면 얘를 그 다음에 이제 뭐 펑셔널 어노테이션이라든가 뭐 지노타입 또는 뭐 버랜드 이밸리에이션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분석 과정을 다시 하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험을 아예 다시 하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나 어차피 다 그 미국 하버드랑 MIT 쪽에 브로드 쪽에서 만든 파이프라인에서 거의 뭐 골드 스탠다드 같이 많이 쓰여 있고요. 저희 지동 클라우드, KT 지동 클라우드에서도 이 파이프라인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될 수는 없고 그 실험자마다 자기 자신만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약간씩 모디파이 시켜서 그러니까 저걸 뼈대로 앞에 말씀드린 걸 뼈대로 해서 조금씩 시켜갖고 자기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이거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실제 뭐 색깔별에 이제 그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색깔을 넣어봤고요. 그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들, 뭐 레퍼런스 정도 필요하겠지만 SMP 정보라든가 뭐 다른 집단 분석한 정보라든가 이런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그 타겟 부분, 타겟 영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각각의 스텝에도 넣어주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 패스트 푸시라는 걸로 해서 로 데이터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합니다. 해가지고 로 데이터가 그냥 엉망이다 그러면 스커니 센터에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퓨처리티 센터에서 내가 보내준 DNA가 엉망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일단 뭐 그러면 여기서 실험을 다시 해야 될지 결정이 되고요. 그 퀄리티 컨트롤을 통과를 하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생산이 됐다면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죠. 분석을 할 때 과거에는 그 시퀀싱 그 데이터를 이제 리드라고 하잖아요. 그 리드를 보면 그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을 이제 잘라내는 과정을 트림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처음에 시퀀싱 시작할 때랑 맨 끝날 때 부분 아무래도 DNA 폴리머레이즈가 가다가 하다 보니까 폴리머레이즈 수명이나 뭐 이렇게 짧아지다 보면 뒷부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뭐 시크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강제로 자르고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굳이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얼마만 뭐 BWA나 뭐 모타이나 이런 걸 얼라이먼트를 수행하고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는 이제 어노테이션을 하죠. 여기 뭐 주로 아노바라든가 SNP 같이 기존에 뭐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모아놔서 자동으로 사실 이 VCF 파일은 뭐 혹시 아시는지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 크로모점하고 크로모점의 그 위치, 포지션하고 원래 레퍼런스 지놈이 갖고 있는 그 원리, 그다음에 내가 분석한 샘플의 원리 요 정보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전자 영역에 있는지 뭐 이게 무슨 단백질 변이를 일으키는지 전혀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스텝이고요.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일부는 상용화되고 근데 개인 뭐 학생이나 연구자들이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직접 사용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 갖고 있는 변이와 얘가 아미노산 변이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기존에 다른 DB에 보고가 돼 있던 건지, 또 다른 집단에서의 비교는 어느 정도인지 정보를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얻은 정보를 가지고 뭐 베리데이션이라고 하죠. 실제 NGS 데이터는 그 분석 방법이 너무 많은 스텝을 거치기 때문에 전부 폴스 파지티브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베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세머 시퀀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마이크로 어레이 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걔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 높으면 좀 믿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온 결과들을 뭐 아미노산 변이가 있었다 그러면 뭐 폴리페인이나 쉽트 같은 소프트웨어를 써서 얘가 그 단백질에 얼마나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 그 단계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실험자들이 그 샘플에서 DNA를 뽑아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이거는 요즘 대부분 DNA만 보내시면 스쿼싱 센터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타겟, 뭐 엑손 시퀀싱 같은 경우는 그 타겟 캡처를 해야 되겠죠. 그 엑손의 영역이 있는 부분만 캡처. 이 작업이 실제 이제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시퀀싱까지 이제 시퀀싱 센터에서 해주면 이 FastQ라는 파일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QC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요거에 대한 요 QC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FastQC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바에서 돌아가는데 윈도우에서 깔아도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윈도우에 설치하셔가지고 그냥 그 FastQ 파일이 있는 걸 같은 선택을 해서 돌리면, 엑손 같은 경우는 한 1-20분, 홀 지놈 같은 경우 만약에 휴먼 걸로 30x 하면 압축을 안 했을 경우 100기가 정도 되는데, 100기가 하는데 2시간 만에 3시간, 뭐 한 200분 이상 걸릴 겁니다.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요. 일단 결과 그 파스타큐로 여기 좀 처음이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파스타 포맷이라고 해가지고, 파스타 포맷이 있고 파스타큐 포맷이 자주 헷갈리시는데, 파스타는 그냥 제목 있고 영설만 쭉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레퍼런스 지nom이 그렇죠. 크로모점 1번 해놓고 이게 수천만 개가 이렇게 쭉 그냥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크로모점 2번 뭐, 이게 파스타 포맷이고요. 여기에 이제 시퀀싱, 요 파스타큐는 시퀀스에 들어가다 나오면 얘 염기서열을 갖다가 읽었는데, 이걸 어떠한 품질로 어떠한 퀄리티로 읽었느냐 그 스코링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보면은 이제 요게 그 시퀀싱 했을 때 얘가 일으킨 그 위치 정보가 들어가고, 몇 개를 읽었는지, 그 다음에 요 시퀀스 정보가 들어가고, 요 시퀀스에 매치되는 요 FF 여기 요 부분은 이제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요 C라는 거는 F라는 퀄리티로 읽혔고, 그 다음에 A는 A도 F,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매치돼서 이렇게 된 게 퀄리티 정보가 들어가는 게 파스타큐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퀄리티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매핑이나 뭐 이렇게 할 때, 그 QC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가 안 좋은 것들은 뭐 잘라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 파스타 QC를 돌리면 이런 그래프 형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잠깐만 이제 실제 그 시를 보시면 FastQC 같은 걸 돌리면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형태의 그 디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그 다음에 시퀀스가 얼마였고, 시퀀스 랭스가, 리듬나 같은 경우는 그 무조건 거의 랭스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100까지만 읽고 싶다면 모든 비트들이 다 100이고요. G 시퀀스 같은 문제 정보가 나오고, 간단히 보여드리면 여기 녹색 부분에 있으면은 데이터가 좋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게 지금 아까 100 정도 읽었기 때문에 여기 한 번 사이클입니다. 처음에 읽었고 해서 모든 일들이 100번까지 이 기준이 이제 익혀지는데 첫 번째 사이클을 돌렸을 때 그러니까 처음이 조금 낮고 끝으로 갈수록 조금 낮죠. 중간에 이제 퀄리티가 좋고 녹색 부분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퀄리티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뭐 실험을 다시 한다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사용한 샘플이 뭐 어떤 뭐 파라핀이라든가 아니면 고대 뭐 화석이나 막 이런 데서 뽑아낸 데이터나 아니면 뭐 저기 CSI처럼 그 훼손된 샘플에서 얻은 거나 이런 거는 그러면 샘플의 퀄리티가 안 좋은 이걸 갖다 감안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실험한 샘플이 나는 최상의 조건에서 뽑았다 그러면 이게 다 최상으로 올라가야지 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그 소스가 나쁠 수밖에 없으면 어느 정도 감안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퀄리티가 대부분 이제 20이나 이상 돼야지 좋은 걸로 해서 그러니까 모든 그 시퀀스의 퀄리티들이 이제 분포가 이렇게 돼 있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ACGT가 어떤 분포로 돼 있는지 돌아야 되겠죠. 이게 뭐 특히 타겟 시퀀싱 같이 일부 영역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호요 지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CGT가 전부 비율이 고르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나만 튀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뭐 GC 컨텐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이 패스트 QC를 돌리면 그 패스트 파일에 대해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보고 이후에 얼라이먼트나 이런 그 작업을 진행을 하실지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은데도 계속 진행하시면 솔직히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그 어느 정도 퀄리티가 괜찮아서 이제 분석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 지놈에다가 이제 매핑을 얼라이먼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라이먼트 하는 프로그램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 BWA가 좀 많이 쓰이니까 BW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얼라이먼트가 끝나면 SAM이라는 그 파일이 생깁니다. 그 SAM은 이거는 이제 저희 지놈 클라우드에서 얼라이먼트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샘이라는 파일은 아까 그거랑 같이 이 레퍼런스 파일이 있으면 실제 우리가 생산된 리드를 붙여보면 얘는 여기 붙고 얘는 여기 붙는데 대문자는 제대로 붙은 거고 실제 요 앞에 EA는 실제 레퍼런스랑 다르잖아요. 그럼 실제 요것만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붙었다고 해가지고 요 리드 생산된 각 줄이 하나하나가 각각의 리드 다른 데이터들이고요. 이걸 이 레퍼런스 지놈이 이제 붙인 걸 그냥 그래픽화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정보에 대한 그 정보를 갖다가 SAM 파일에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드는 뭐 처음에 7번에 그 포지션부터 시작을 해서 붙었고 퀄리티는 30이고 8개가 쭉 매치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2개의 인설션이 있고 뭐 4개가 다시 또 매치되어 있다가 1개의 딜리션이 있고 3개가 매치된다. 이 정보를 갖다가 일일이 다 적어준 게 이제 SAM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파스타에서 퀄리티가 들어간 파스타 파일이 되는 거고 파스타를 갖다가 레퍼런스에 붙인 다음에 그 붙인 정보 얘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붙였다 뭐 스트랜드가 2개일 테니까 당연히 파스트에 붙였다 네가티브에 붙였다 뭐 몇 개가 붙고 그 다음에 몇 개가 뭐 있었습니다. 이 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이제 생성이 되면 SAM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제 SAM 파일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압축한 형태로 해서 이제 계속 분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BAM 파일입니다. 바이너리 된 이제 SAM 파일이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BAM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BAM 파일을 가지고 이제 QC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QC를 하냐면 그 매핑, 레퍼런스에다 얼라이먼트를 했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붙었는가 내가 생산한 데이터들이 다 몇 퍼센트나 거기에 붙었고 그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통계자를 뽑아서 제대로 되는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툴들이 뭐 피카드라든가 뭐 GTK, 뱀툴, 벨툴 이런 걸 가지고 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커버리지가 몇 뎁스로 붙었는가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되는 데이터들 여러 가지 그래픽한 형태로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것도 잠깐 시험으로 보여드리면 그래서 얼라이먼트 서머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인제스 데이터 일루미나 같은 경우 페어드 엔드지 않습니까? 그 리드에서 큰 프리그먼트 하나에서 라이브러리 프리그먼트 하나에서 양쪽 것들 두 개를 이뤄가지고 이제 페어드가 되는데 그 페어의 첫 번째 페어와 그 짝인 그 페어의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토탈 리드가 몇 개가 생성이 됐고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레퍼런스 지nom에 붙었으며 뭐 어떤 퀄리티로 붙었다. 각각의 생산된 리드의 길이는 모두 100베이스고 그런 정보가 출납니다. 그리고 엑섬 시퀀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원하는 타겟 부분, 엑섬 영역만 봤는데 실제 이제 내가 지정한 엑섬 영역이 51메가였고 중에 이제 적어도 모든 영역에 뭐 10개 이상씩 리드가 붙은 부분이 총 90%, 뭐 100개 이상씩 100개 이상 그 리드가 붙은 부분, 이걸 뎁스라고 하는데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뭐 30%. 그 평균적인 이제 리드 뎁스가 여기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리드가 똑같은 리드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PCR 과정이 앞에 라이브러리 만들 때 들어가기 때문에 PCR은 계속 같은 부분을 증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리드 나중에 이제 그 베리언트 콜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지노타입 정보를 읽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 서로 다른 DNA를 만들기 세포나 이런 데서 서로 다른 그 리드, 오리엔테이션이 다른 리드가 똑같은 결과를 갖다 지목할 때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딴 걸로 봤을 때 그 좋은 결과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제 그런 리드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같죠. 여기 시작점과 이쪽 방향성이 같은데 이런 거 말고 얘는 방향이 반대고 얘는 약간 시작점이 다르고 이런 약간 다른 것들이 요거는 이제 딜리션입니다. 그래서 딜리션 서로 다른 방향이나 시작점이 다른 것들이 그 같은 변이 정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정보를 동일하게 나타내면 이 정보는 되게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같은 것들이 똑같은 리드,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리드만 쭉 있으면 그건 솔직히 하나의 그 어떤 잘못된 오류에 있어도 이제 PCR에 의해서 증폭돼갖고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디프리케이션이라고 이제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디프리케이션 제거하기 전하고 후하고 그래도 커버리지 같은 게 약간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사이즈라는 거는 그 페어드 엔드이기 때문에 각각의 페어 사이에 인서트 사이즈가 얼마인가, 평균이 얼마고 그럼 중간값이 얼마인지 그거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클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과 끝이 사이클이 안 좋고 페어드이기 때문에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게 반복이 되고요. 이거는 여기 오리지널 퀄리티라고 그래서 아까 그 퀄리티가 이제 매핑할 때도 되는데 그 레퍼런스 지놈의 리드를 각각 이렇게 얼라인먼트 시킬 때 이게 얼마나 잘 붙었는지도 우리가 스코어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그 스코어가 원래 있는데 그 리칼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실험 조건이나 아니면 그 샘플 여러 가지 조건을 대입해가지고 다 어떤 평균화를 시켜준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마이크로웨이 혹시 분석해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노멀라이제이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 시킨 다음에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들어가면서 실제 우리가 데이터들을 최종 분석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QCR 과정에서 이제 리얼라이먼트라는 과정이 있는데 뭐냐면 그 리드가 있을 때
리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게 레퍼런스 지점이고요. 이게 각각의 리드인데 리드들을 겹치면서 레퍼런스랑 다른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얘를 우리가 SNP나 변이로 갖다가 이제 읽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게 중간에 어떤 그 인서션이나 디리션 같은 게 있으면 그 리드가 얼라이먼트가 잘 못 되면서 왜냐하면 중간에 다른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얼라이먼트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실제는 변이가 아닌데 얼라이먼트가 잘못됨으로 해서 이렇게 뭐 변이가 적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데 리얼라이먼트라고 수행을 하면 뭐 기존에 이제 이런 시퀀스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연구를 통해서 이미 인데리라고 알려진 부분 이런 걸 갖다가 정보를 넣어주면 내가 자체적으로 고정을 해서 여기 원래 인데리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다시 얼라이먼트를 다시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잘못됐던 것들이 제대로 고정이 되면서 실제 있지도 않은 그런 이제 퍼스트 파티티브는 없어지고 원래 이제 실제 있어야 될 것만 이렇게 남는. 그러니까 퍼스트 파티티브를 제거하는 스텝 중에 하나가 이제 인데 리얼라이먼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인데에 대한 그 정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 블루보 샘플을 통해서 퍼스트 진영, 레퍼런스 진영이 이미 있고 다른 프로젝트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이 시퀀싱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떤 DB를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정확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각종 이제 플랫폼으로 생산하는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시키는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그 일루미나 기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계니까 그 기계에 들어가는 그 플로우셀이라고 있고 그 시퀀스에 샘플을 주입하는 같은 샘플이라도 주입하는 또 뭐 요번에 돌리고 똑같은 샘플인데 다음 런에 돌리고 이런 런 이게 어차피 케미스트리가 들어가서 DNA 폴리머레이즈가 각각의 장소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반응이 일어나는 환경에 따라서 약간 수치가 전체적으로 어디는 전체적으로 낮고 어디는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높고 그런 걸 갖다 같이 놓고 분석을 하면은 바이어스된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합친 다음에 전체적으로 낮은 데는 약간 올려주고 전체적으로 높은 데는 약간 내려주고 해서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지 실제 이제 QC를 들어가거나 뭐 베리에이션 콜을 할 때 좀 더 정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QC가 다 끝나고 벤 파일도 이제 보정이 다 끝나면 그 QC가 끝난 데이터로부터 이제 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얘기가 가장 연구자들이 원하는 내 샘플에는 과연 무슨 변이가 있나 돌연 변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SNP 같이 폴리모르피즘이 있나를 갖다가 보는 스텝입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휴먼 중에서 이제 GATK에서 제공하는 유니파이드 지원 타입화라는 툴하고 그냥 이제 샘플주에서도 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은 염색체랑 포지션이랑 원리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보가 실제 우리 인간 유전자에서는 어떤 유전자에 어떤 영역에 속하고 원리들이 레퍼런스 원리들이 얼터너티브 원리로 바뀌었을 때 얘가 남전에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 정보를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분석을 수행을 해주죠. 그리고 또 이제 지론 클라우드에서 이제 그 스텝이 있고요. 실제 결과들을 보면은 뭐 체인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것도 실제 결과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서머리 해가지고 뭐 주놈 버전, 그 휴먼 지노 현재 HG19 버전까지 나왔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돼지 또한 2개 버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 VCF에 있는 라인 수가 얼마고 그런 정보가 있고요. 크로모점별로 변이 개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다음에 SNP, 인델은 각각 몇 개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리센스라고 해서 암유산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 넌센스라고 해서 스탑 코돈이 갑자기 나와버린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엑손이나 인트론, 뭐 스플라이싱, 스탑 같은 것들은 뭐 영역에 따라서 이런 뭐 UTR이나 이런 정보들이 각각 얼마나 나왔는지 갖다가 통계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이후 분석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도 다 비슷한 거고요. 우리가 뭐 TITV 트랜스지션 트랜스버전 정보도 나오고요. 코돈 체인지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미노산 체인지 좀 어떻게 뭐 그래픽으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S&P2를 돌리면은 HTML 형식으로 결과 파일이 나오고요. 그 HTML 저와 같이 이제 그래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VCF에서 언테이션까지 끝났으면 이게 휴먼 같은 경우 엑소움 시퀀싱 하면 베리에이션이 한 몇만 개 수준으로 나오고 홀지놈을 하면 베리에이션이 한 400만 개, 400만 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한테 400만 개나 아니면 뭐 수만 개 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자기가 연구한 암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암과 관련된 유전자들만 뽑거나 아니면 돌연변이 연구하는 분들은 딴 데 파퓰레이션에서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것만 뽑아달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 나의 데이터를 필터하는 그 필터링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데이터가 과거에는 너무 적은 데이터가 생산돼가지고 연구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NGS 한번 돌리면 엄청난 데이터가 막 나옵니다. 여기에는 물론 퍼스트 파스도 있지만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필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뭐 MHC 이전을 하다가 휴먼 같은 경우 6번 크로모솜만 쭉 받아서 하던가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단계별로 필터를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런신하는 것을 아미노산 체인지를 일으키면서 다른 DB에서는 보고가 안 돼 있고 뭐 그 중에서는 뭐 몇 번 크로모솜에서 나온 것만 해라. 그럼 끝에적으로 이제 캔디데이트 몇 개만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얘를 가지고 모레큘라 원이나 펑셔널 스터디나 다음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뭐 패스웨이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뭐 텍스트 마이닝 해가지고 이 유전자들이 다시 또 뭐 펌메드나 쳐가지고 그놈의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이제 대부분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그 필터하는 거를 저희가 그 만들어 놓은 걸 간단히 보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엑선 같은 거 하면 여기 지금 한 45,000개 정도가 현재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고요. 이제 필터링을 수행을 하게 되면 베이직 필터링으로 크로모솜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포지션을 할 수도 있고 키워드라고 해서 유전자 이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키워드를 넣으면은 그 진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필터링이 쫙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뭐 코딩 리전 그 아미노산 체인지를 일으키고 뭐 스플라이싱에 관련된 거, 스플라이싱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걸 보고 싶다. 필터링을 하면은 4만 개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 개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조건을 가지고 필터를 해서 이제 10,000개가 남았고요. 여기에 이제 계속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중에서는 그 호모 딜리션만 보고 싶으면 제 밑에 이제 헤테로를 제거하고 호모만 끼워넣고 풀파시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먼 같은 경우는 그 사우드리즘 프로젝트라고 해서 각 인종별로 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인에서 빈도가 뭐 10% 이하인 것만 나는 걸 먹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터링을 하면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이 필터링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 주인들을 찾아서 이제 수업 연구를 진행하시는 게 241개까지 줄어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 중에 이런 필터링이 있고, 이 희귀질환이냐, 아니면 뭐 캔서냐,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별로, 희귀질환 경우 도미넌트 질환이면 부모는 거의 헤테로일 것이고, 그 질병이 있는 자녀도 헤테로, 리세시브는 부모는 무조건 헤테로일 되고, 자녀는 그 호모, 그거에 대해서 호모가 되고요.
컴파운드에 들어지는 템 복잡하게 뭐 엑스레이도 이 시나리오를 미리 넣고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이제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제 거의 발표는 다 끝났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그 X축이 지놈 사이즈고 Y축이 그 주인의 사이즈입니다. 진 유전자.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놈이 커질수록 뭐 고등동물로 가서 지놈이 커질수록 그 지놈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크기 뭐 똑같이 뭐 눈을 만드는 유전자인데 꼭 고등동물로 갈수록 그 눈을 만드는 유전자의 크기가 커져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뭐 박테리아나 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인트론이 바이러스는 인트론이 없고 뉴클리어스 박테리아도 그렇고 이제 좀 커지는데 같은 비슷한 고등동물 쪽에서도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먼 같은 경우는 지놈 사이즈보다 진 사이즈가 크게 나왔는데 이게 실제 큰 거보다는 연구가 가장 많이 됐고 연구가 많이 됐다는 건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나 뭐 UTR이나 이런 게 많이 연구가 돼서 유전자 사이즈가 좀 더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똑같이 코딩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뭐 돼지나 뭐 이거는 뭐 오리너블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이런 동물들이 동물 육종이나 뭐 식물들이 연구가 많이 돼서 그 특히 얼터너티브 그 스플라이싱 같은 정보가 많으면 그 진 레귤레이션하는 부분이 커지면 같은 유전자의 크기 영역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다 보정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 쪽에서도 그 어셈블리가 이제 뭐 BGL을 통해서 많이 진행도 됐고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리시퀀싱을 함으로써 각각 그 스페시스 내에서의 그 베리에이션 그리고 베리에이션과 관련된 어떤 형질이나 레이블이나 어소시에이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그거에 이제 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잠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기 아까 보여주셨던 필터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동물 쪽에서의 레퍼런스 가지고 어노테이션하고 다 진행이 된 다음에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파이프라인이 구축돼야 특정 뭐 지금 휴먼에서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다든가? 네, 그 어노테이션이 일단 붙으면 어차피 저기가 DB에다 넣고 그 DB에 들어간 걸 가지고 필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어노테이션인데 어노테이션을 시키려면은 그 DB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만약에 돼지다 그랬을 때 그 돼지의 그 변이 정보들이 다른 데서 연구되는 게 있거나 뭐 기본적인 이게 유전자 어디 속하고 이런 게 있다면은 뭐 그거 가지고는 충분히 필터링이 가능하고요. 실제 그 아노바는 모르겠는데 SNPF라는 프로그램은 그 거기서 제공하는 그 스페이스가 되게 다양한 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할 수가 있고 그게 있다면 가능하고요. 앞에 뭐 파이프라인이 꼭 없어도 VCF부터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후자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저희가 자동 분석에 올려놓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골드 스탠다드에서 사람들이 가장 파퓰러하게 쓰는 거예요. 사실 개개인마다 제가 다 좀 튜닝해서 쓰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파이프라인이 확정돼서 나는 이제 이거를 개발해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자동화 시킬 수는 있죠. 올려놔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든 것만 써라 이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예시를 올려놓은 거고 만약에 많이 사용하는 그룹이 있으면 저희는 그걸 이제 그 그룹에 맞게끔 파이프라인을 그 갖춰주도록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자동 분석하는 거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쓰겠다 그랬을 텐데 클라우드 자원을 그냥 바로 빌려서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미리 깔아달라. 그리고 돼지를 할 거면 돼지 레퍼런스 링도 깔아주고 돼지가 있는 DB도 깔아달라 그러면 그 클라우드에 서버가 뜨는 순간 그 데이터들이 다 붙어서 동시에 딱 나오죠. 내 데이터만 올려가지고 명령어만 치면 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분석하는 건 이미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걸 자동으로 클릭 요건을 자동하게 하는 거는 쓰시는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거기다 얹어서 얘가 제대로 돌아갔는지 작동하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것도 뭐 가능한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제 즉시 가능하냐 아니면 좀 더 있어야 되냐 그 차이.
저희 그 파이프라인이요.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렸 그 GTK 코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어라이먼트는 BW를 쓰고요. 네, 중간에 그 QC는 뭐 피카드하고 GTK, 샘플 뭐 이런 걸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가능하죠. 충분히. 이미 그 이름약품 그렇게 쓰고 있고 현재 저희가 분석하는 파이프라인들이 아이온 토론트 거는 그 T맵이라는 걸로 이제 어라이먼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토론토 버랜드 콜로라고 TVC라는 걸로 이제 콜을 하게 됐습니다. 그 플랫폼이 추천하는 걸 일단 우선 쓰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냐 안 쓰냐에 따라 많이 쓰는 걸로 이제 저희가 올려놓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